자, 먼저 우리가 고전문법이라고 말을 하면 이 15세기 국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중세 국어고, 즉 훈민정음이 만들어지던 때를 중심으로 우리가 흔히 고전문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 이전에는 우리 말만 있었지 우리 글이 없었기 때문에 한문을 가져다가 표기했고, 따라서 정확한 우리 문법을 안다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문법과 오늘의 문법을 비교하거나 과거의 어휘와 오늘의 어휘를 비교할 때 항상 그 비교 대상이 되는 것은 15세기 국어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자, 그러면 먼저 이 훈민정음이라는 말에 담겨있는 두 가지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흔히 훈민정음이라고 했을 때 이 훈민정음은 일단 우리 글을 훈민정음이라 하죠. 지금은 우리 글을 뭐라 부르죠? 한글이라고 불러요. 지금은 한글이라고 명칭이 달라졌지만, 즉 처음에는 훈민정음이다, 이 문자를 훈민정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훈민정음은 1443년 완성이 되어서 1446년 이 세상에 반포한 글자입니다. 그리고 이 훈민정음을 만든 주도적 인물은 세종이고, 절대 박해일이 아니야. 알겠어요? 세종이고, 그리고 세종과 집현전 학자들이 이 훈민정음을 만들었습니다. 자, 반면에 이 43년에 만들어서 이걸 수차례 실험을 해봤겠죠. 실제로 우리 말을 표현하는 데 적합한지, 그리고 또 한문을 이 훈민정음으로 옮겨보는 이런 작업들을 하면서 이제 발표할 만하다라고 판단이 들어서 46년, 3년 후에 반포를 하게 돼요. 이 반포를 하면서 새로 만든 문자니까 이 문자에 대한 설명서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설명서를 책으로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 이름이 뭐예요? 훈민정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갤럭시 10 노트를 샀는데 거기 설명서가 딸려 있는데 거기 아이폰 6라고 써 있어요? 아니죠? 갤럭시를 샀으면 갤럭시라고 써 있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훈민정음은 문자의 설명서니까 책 이름도 뭐겠어요? 훈민정음이죠. 그래서 이 책으로서의 훈민정음은 바로 43년도 완성했을 때 만들었겠어요? 46년도 반포하면서 만들었겠어요? 반포하면서. 즉 반포하면서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을 발표한 거예요. 그런데 이 책 훈민정음은 새로 만든 문자인 훈민정음을 설명한 책이야. 당연히 뭐로 써 있겠어? 한자로 써 있단 말이에요. 이게 웃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 문자인 훈민정음의 설명서인데 그 설명은 한문으로 써 있다고. 왜 그랬다? 당시에 문자가 뭐야? 한문 표기였으니까 이 책 훈민정음은 한문으로 써 있겠죠. 그래서 이걸 한문본 훈민정음, 한문으로 써 있는 거다. 그리고 그 한문으로 써 있는 이 훈민정음은 예의 부분과 해례 부분과 그리고 정인지의 서문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선생님, 서문이 왜 맨 끝에 있습니까? 당시의 관습이에요. 당시의 관습은 책의 맨 끝에 서문을 넣어요. 이해돼요? 그래서 예의, 해례, 정인지, 서문이라는 이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한문으로 쓰여 있죠. 자, 이걸 흔히 뭐라고 부르냐면 해례본 훈민정음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서 해례가 무슨 뜻이냐면 글자의 상세한 해설과 예를 들어준 거예요. 반면에 예의는 뭐냐면 훈민정음을 만든 취지를 밝힌 글이고, 그리고 서문은 그 책을 내면서 즉
그 책에 관한 평을 써놓은 거고.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라는 책의 가장 중심은 해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을 해례본 훈민정음이다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봤던 즉 훈민정음 그 책을 어떤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국가의 것이다 하고 또 판결이 나고 한참 논쟁이 벌어졌던 게 바로 이 해례본 훈민정음이에요. 한번 생각해 봐요. 1446년에 우리 문자를 처음 만들었고 그 설명서를 책으로 냈어요. 몇 권을 냈겠어요? 당연히 한 권만 내지는 않았겠죠. 왜냐면 각 그 부처마다 보내야 됐을 것이고 각 지방 관리들에게 보내야 됐을 것이고 최소한 아마 수백 부를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 건 그 중에